오늘은 알렉산드로스와 동방원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양인에게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알렉산드로스는 제우스와 헤라클레스의 아들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아들이지만 영웅은 신의 아들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영웅의 끝판왕입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 영웅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킬레스, 오디세우스, 헤라클레스 참 많지만 그거의 맨 마지막 인물로서 서양인들한테 알려져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유럽인이 최초로 아시아를 정복한 인물입니다. 에게해 서쪽이 유럽이고 동쪽이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아시아라고 하는 당시의 최대 제국 페르시아를 정복한 최초의 인물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뒤어서 여러 인물들이 이 아시아를 정복합니다. 그 최초의 시작으로서 알렉산드로스가 의미가 있는 거죠. 역사상 알렉산드로스는 첫 번째 대제였습니다. 자, 한니발이라고 하는 카르타고의 장수가 있죠. 이 사람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만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스키피오가 이렇게 묻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수가 누구요? 한니발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장수는 알렉산드로스요. 그 다음은 에페이로스의 피로스요. 세 번째는 나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니발 시대에도 가장 위대한 장수가 알렉산드로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대제, The Great King 이렇게 붙인 거죠. 뭐 그 다음에 그 대제로 불린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뭐 콘스탄티누스도 있고 샤를마니도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알렉산드로스였다는 거고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보다 위대한 이는 알렉산더, 한니발, 카이사르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첫 번째 인물로 알렉산드로스를 꼽고 그 다음에 한니발, 카이사르, 그 다음에 자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한 알렉산드로스는 신격화된 인물입니다.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자신이 암몬 제우스와 동침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아버지가 필리포스였지만 제우스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성하게 잉태되었고 신의 아들이었고 유럽인으로서 아시아를 정복하고 세상 끝까지 정복하고 돌아와 영웅답게 죽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나이 들어서 죽으면 이 영웅으로서 가치가 좀 작아지는데 겨우 33살에 자기 임무를 끝내놓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신격화될 만하죠. 그 알렉산드로스가 했던 위대한 영웅의 길,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원정길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해서 여러 전투를 거치죠. 그러다가 알렉산드로스까지 갔다가 암몬 시탁소를 거쳐서 다시 가우가멜라 전투를 거쳐서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 카스피구 암문 쭉 거쳐가지고 사마르칸트까지 갔다가 인도 서부까지 가죠. 그래서 이 군대를 돌려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자기가 머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가 되었던 거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한 30여 개의 도시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기록에 등장하는 알렉산드리아는 몇 개가 있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도시는 여기 이집트의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죠. 그 말고도 알렉산드리아 수샤나, 알렉산드리아 아리아, 알렉산드리아 옥수수, 알렉산드리아 에스카테, 알렉산드리아 니케아, 알렉산드리아 아라코시아. 뭐 지금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도시들이 몇 개 있죠. 뭐 헤라트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도시, 또 칸다하르라는 도시도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위시하여 중앙아시아의 여러 도시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들이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원정 끝에 돌아와서 기원전 323년 6월에 바빌론에서 열병에 걸려 죽습니다. 겨우 33세였습니다. 이제 마케도니아란 나라에 등장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케도니아가 등장하기 전에 역사가 어떻게 되냐 한번 따져보죠. 자, 기원전 499년부터 448년까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과 뒤이은 델로스 동맹, 이런 에게해 평화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때 아테네가 전성기를 누리죠. 그러다가 기원전 431년부터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27년간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아테네가 몰락을 하고요. 그 몰락한 5년 후에 소크라테스가 사망을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사망에도 아테네 몰락과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사망한 다음에 제자 플라톤은 이집트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아카데미를 열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기원전 347년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원전 480년 경부터 아테네와 다른 도시들이 전성기를 누리다가 점차 쇠퇴해 가는 게 이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이 쇠퇴해 가는 그 시점에 북방에 있었던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케도니아는 밑에 여기 노란색 이 지역의 사람들한테 야만인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요 헬라 문명권, 헬라 문화권의 바깥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올림피아 경기에도 참가하지 않았던 야만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점차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남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남쪽에 있는 테살리아를 기원전 352년에 공격을 하게 되고 기원전 338년에는 카이로네아 전투에서 테베라는 도시를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아테네는 좀 봐줘요. 이 도시는 파괴시키진 않고 패권만 가져가는 정도로 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을 제압할 수 있었나를 따져보면 첫 번째는 바로 기병대입니다. 테베나 아테네나 코린토스나 스파르타 같은 도시들은 말을 키우기가 어려워요. 여기 초지도 별로 없거든요. 산도 맨 돌밭이고 그래서 기병대가 있을 수 없었죠. 근데 이 북방의 마케도니아는 꽤 넓은 평원이 있어요. 그리고 초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키울 수가 있었죠. 그곳에서 기병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케도니아 군이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군사력이 생기니까 왕권이 강해지죠. 스파르타에도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스파르타 왕은 그냥 군사령관일 뿐이에요. 절대 권력이 없었습니다. 아테네에도 기원전 8세기, 7세기, 6세기에는 왕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민주정으로 바뀌었죠. 이게 절대 권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절대 권력이 사라졌다는 것은 어떤 특정 가문이 이 도시나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군사력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기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기병대가 등장을 함으로써 이 기병대를 잘 활용하면 이 권력이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의 군사력 첫 번째가 기병대가 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중장보병, 이 팔랑크스의 혁신을 이룹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 중장보병의 아주 대명사죠. 시민들로 구성된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의 부대가 밀집 형태로 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적을 맞아 싸웠던 이 그리스의 팔랑크스가 상당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용병대로 페르시아에 가서 일하기도 했는데 용병대로 가서 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이 보병의 팔랑크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훈련된 팔랑크스가 긴 창을 들고 방패를 가지고 적을 막아자 싸우면 천하무적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북방의 마케도니아 그리고 필리포스 2세는 이 팔랑크스를 혁신을 합니다. 팔랑크스가 가진 창을 훨씬 더 길게 해요. 여기 지금 아테네나 스파르타 기병이 한 3m, 4m짜리 창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방패를 손에 들고 했는데 이거를 7m 정도로 더 길게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병사들은 이렇게 창을 세워서 들고 있고요. 앞에 병사들은 앞으로 뉘어서 이렇게 들게 됩니다. 거의 고슴도치처럼 형태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팔랑크스가 혁신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라리사라고 하는 이 창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5에서 7m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치열한 훈련을 해야만 했었다는 거고요. 이들이 대부분 월급을 받는 병사들이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시민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해체되는 이런 부대였다면 이 마케도니아의 병사들은 월급을 받고 늘 상비군으로 있는 그리고 늘 훈련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의 테베나 아테네나 스파르타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패권을 확립하게 된 겁니다. 자, 그때 필리포스의 아들로서 알렉산드로스 3세가 탄생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알렉산드로스 부르지만 이 필리포스 가문에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꽤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세 번째 사람이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3세가 정확한 용어죠. 근데 편의상 알렉산드로스 중에 제일 유명하니까 알렉산드로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런데
자,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의 네 번째 부인,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네 번째 부인이었는데 앞에 세 명의 부인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알렉산드로스를 낳음으로써 가장 영향력 있는 아내가 되었어. 자, 그런데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가 있었겠죠. 알렉산드로스에 관한 어떤 신성한 탄생. 그거를 플루타르쿠스가 기록을 했는데요. 올림피아스는 필리포스 2세와 결혼한 첫날 밤 전날 저녁에, 그러니까 첫날 밤을 맞이하기 전날 저녁에 넓고 멀리 퍼지는 불꽃을 만드는 천둥이 그녀의 배를 관통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신이 결혼하기 전날 밤 그녀의 배를 관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면 헤라클레스 탄생 이야기와 비슷해요. 헤라클레스도 원래 암피트리온이라고는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보다 이 제우스가 어머니와 먼저 동침을 해요. 하루 간격으로 동침을 하거든요. 그 헤라클레스는 쌍둥이로 태어나는데요. 그 이야기를 아마 빗대가지고 알렉산드로스도 이런 식으로 제우스가 찾아와서 먼저 임신을 했다. 그리고 나서 필리포스와 결혼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성한 탄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필리포스의 아들로서 탄생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후계자로 키워집니다. 필리포스의 아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탄생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어린 시절 이렇게 훈련이 되고요. 어릴 적 부케팔로스라고 하는 사나운 말을 조련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실 말을 잘 다뤘고요. 아버지가 테베를 공략하러 갈 때 기병대장으로 참여하기도 했어요. 15살, 16살 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다루고 기병대의 대장 역할을 잘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에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뛰어난 학자를 붙여가지고 가정교사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했던 그 교육을 받게 하죠. 아마도 알렉산드로스가 이 부하들을 제압할 수 있고 나름대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가 20살쯤 되었을 때 필리포스 아버지가 갑자기 살해돼요. 자기 병사한테 살해되거든요. 이 병사가 필리포스를 왜 죽였는지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필리포스가 죽었을 때 나이가 겨우 45세였거든요. 그리고 당시까지 후계 구도가 불분명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누구를 후계로 할 건지 정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필리포스는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태어난 아들들도 있었겠죠. 그런 후계를 두고 권력 다툼이 내부에 있었을 겁니다. 암살 사주를 누가 했는지를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암살이 일어난 다음에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바로 궁정을 평정을 해요. 곧바로 알렉산드로스 자기 아들을 후임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갑자기 암살됨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남편 필리포스를 살해 사주한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살에 되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미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기병대 대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고요.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고 좋은 활동도 타고났고 말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이렇게 20살짜리가 왕이 올라서자 주변에 있었던 억압받던 민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었죠. 필리포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테살리아, 테베, 아테네 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필리포스가 죽었다 그러니까 왕인 겨우 20살짜리가 올라섰다 하니까 반란 일으키겠죠. 그때 알렉산드로스는 기병을 겨우 3,000명을 이끌고 내려가서 1년 만에 평정을 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이죠. 이렇게 실력을 보여주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 나라들한테 내가 이 나라의 확실한 패권자다는 것을 알려준 거고, 또한 부하 병사들한테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 신임 왕이 지휘자로서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으려고 한 겁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왕권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절대 왕권이 있진 않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 잘해야 되는 거죠. 왕이 믿을만 해야지 밑에 부하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따르는 거죠. 동방원정 원래 필리포스의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마케도니아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의 소아시아의 페르시아는 아주 부유합니다. 소아시아 번도는 금운이 많이 나고요. 아케메네스 제국에서 금화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꽤 컸죠. 그래서 필리포스도 그 동방 원정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어서 그걸 이루지 못했고 아들이 그거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한테도 그런 꿈을 심어주죠. 그리고 지금 그리스가 평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병사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쟁이란 저 부유한 페르시아를 정벌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전쟁에 나가야 할 명분이 확실히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보병 3만 2천에 기병 5천의 병력을 이끌고 헬라스 폰토스를 건넜습니다. 이들에게도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줬죠. 마케도니아 궁정에 있었던 돈을 다 끌어모아서 이 3만 7천 명의 병사들한테 급여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가서 더 많은 황금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헬라스 폰토스로 건너서 공격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정벌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정벌을 목표로 했겠죠. 사르디스란 도시가 리디아라는 곳의 수도거든요. 이 사르디스에서는 금화, 은화가 제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상당한 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목표로 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날의 이스탄불에는 비잔티오라는 도시도 있었고요. 뭐 스미르나도 있었고, 뭐 밀레투스, 할리카르나스스, 뭐 여러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을 목표로 여기가 헬레스폰토스 해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헬레스폰토스 건너서 아시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헬레스폰토스 건너면 어떤 도시가 있냐면 트로이가 있죠. 성서에는 드로아라는 사도 바울도 여기를 드로아를 가서 해협을 건너는 그곳입니다. 드로아,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죠. 그 트로이의 현장, 그것이 여전히 도시국가처럼 운영이 되는데 거길 찾아가서 아킬레스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왜 알렉산드로스는 아킬레스 무덤을 방문할까요? 자기가 아킬레스처럼 영웅적인 삶을 살겠노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짐하기 위해서 갔겠죠. 이제 페르시아의 군대에 맞섭니다. 자, 그것은 그라니코스강 전투입니다. 이 그라니코스강 전투에서는 이 소아시아를 다스리던 사트랍과의 첫 조우를 합니다. 자, 페르시아는 한 20개 정도의 사트라피를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사트라피고 그 사트라피를 다스리는 총독이 바로 사트랍이에요. 그 사트랍과의 첫 만남을 그라니코스강에서 하게 된 거죠. 그라니코스강 전투를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요 파란 거는 알렉산드로스 군이고요. 요 빨간 거는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자, 캘버리라는 건 기병대라는 거죠. 요 긴 박스 이거는 보병대라는 거예요. 보병은 이렇게 밀집해서 있고 기병은 하나의 그룹으로 있겠죠. 알렉산드로스 기병대가 한 5천 명쯤 되니까 5천 명을 한 1,000명 정도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기병대의 특징입니다. 그런 코스강이 두 부대 사이에 있습니다. 이때 맨 오른쪽에 있었던 알렉산드로스 기병대가 강을 맨 먼저 건넙니다. 기병대가 강을 먼저 건널 때 가장 위험하죠. 이쪽에서 기병대가 와서 활을 쏠 수도 있고 보병대가 와서 공격할 수도 있죠. 이때 허를 찌른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기병대가 강을 건너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 페르시아의 사트랍들이 허둥지둥하는 바람에 여기서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를 지키는 페르시아 군대가 없어지니까 이 소아시아 진영은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 도시들이 성문을 쭉 열었죠. 사르디스도 열고 마그네시아도 열고 다 열었는데 이 도시 중에 밀레투스와 할리카르나스스 두 도시만 성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 성문을 연다는 거 뭐죠? 성문을 열고 적을 맞아들이면 그 병사들이 먹을 식량과 각종 금은보화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는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을 할 만한 도시들은 성문을 닫아 걸고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밀레투스와 할리카르나스스가 성문을 열지 않고 저항을 했습니다. 자, 그 밀레투스란 도시는 탈레스라는 사람의 고향이죠. 서양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 이건 제가 가서 사진 찍은 오늘날의 밀레투스의 모습입니다. 지금 물에 많이 잠겨 있어요. 원래 옛날에 고대에는 밀레투스는 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지와 붙어 있는 섬이어가지고 적을 막기 굉장히 유리한 곳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바다가 다 없어져가지고 로마 시대 유적인데 이렇게 물 속에 잠겨 있고요. 양떼가 와서 이게 풀을 뜯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밀레투스에는 이런 시장문이라고 하는 문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독일 사람들이 여기를 발굴하고 이 문을 뜯어다가 오늘날 페르가몬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할리카르나스스라는 도시가 있죠. 오늘날에는 보드름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되는데요. 이것도 알렉산드로스한테 저항을 해가지고 알렉산드로스가 여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은 여기 반원형 극장, 이건 로마 시대의 유적이고요. 그리고 뒤에 헬레니즘 시대의 마우솔레움이라고 하는 묘지 유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파괴돼 가지고 여기 있던 많은 석재들이 중세 시대에 여기 요새를 짓는데 사용이 되었죠. 오늘날에는 독일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는 아름다운 해양 휴양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한테 파괴된 다음에 밀레투스나 카르나소스 같은 도시들은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이어진 로마 시대에 다시 재건이 돼서 번성을 누렸습니다. 자, 이렇게 밀레투스와 할리카르나소스를 또 정벌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이동한 끝에 만나게 된 페르시아와의 두 번째 전투는 이수스 전투였습니다. 자, 폼페이에 어느 귀족의 마당에 있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자, 이 모자이크는 나폴리의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교과서에도 실린 이 사진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자, 왼쪽에 아주 젊은 알렉산드로스가 말을 타고 이렇게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긴 창을 든 병사들이 있고 여기 다리우스 3세가 이렇게 있죠. 두 세력이 맞서 싸웠던 그곳입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부대는 37,000에서 4만쯤 됐을 거고요. 페르시아군은 10만이 넘는 대병력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수스 평원에서 맞서게 됩니다. 자, 여기도 파란색은 알렉산드로스의 부대고요. 빨간색은 페르시아 부대였습니다. 병력 규모로 보면 페르시아가 2배 정도 되는 그런 것인데요. 여기서도 알렉산드로스의 기병대가 큰 역할을 합니다. 자, 빨간색 페르시아 보병들이 이렇게 밀집 방진을 하죠. 좌측에도 기병끼리 싸우는 이게 벌어지고 우측에는 페르시아 기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산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측에 있던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이 보병대를 뚫고 다리우스라고 하는 대장을 향해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는 기병대를 마르모골로 운영을 하거든요. 1000명 정도의 기병을 마르모골로 만들어서 거기에 꼭지점 역할을 알렉산드로스가 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하고 용감한 알렉산드로스의 기병대였던 거죠. 그 알렉산드로스가 활용했던 전술이 뭐냐면 망치와 모루 전술입니다. 망치가 있고 여기 모루가 있죠. 모루는 어떤 역할을 하죠? 고정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망치는 때리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알렉산드로스의 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테살리아 기병, 가운데는 팔랑크스 보병, 그리고 오른쪽에 기병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루로서 팔랑크스를 전진을 시켜가지고 페르시아 보병대를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보병은 보병끼리 서로 미는 거거든요. 뭐 창으로 찌르기도 하지만 적을 움직이지 못하게 모루 역할을 해서 딱 막아놓은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이 우회를 해서 반대편에서 때리는 거죠. 이게 망치와 모루 전술입니다. 그럼 이 망치와 모루 전술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보병들이 모루 역할로서 버티기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기병대가 우수해야 되겠죠. 적의 기병대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우회를 해가지고 보병대 뒤를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중장보병의 약한 면이 옆면하고 뒷면이거든요. 앞은 어느 부대나 강해요. 그러니까 정면끼리 싸우면 이 승패를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망치 역할을 하는 기병대가 뒤에서 때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창하는 망치와 모루 전술입니다. 바로 이 예수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왕의 부대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기병대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를 때린 다음에 다리우스가 있었던 그 본진을 향해서 기병대가 돌진하니까 다리우스는 이수스 전투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우스가 상당히 많은 전리품을 남겨놨습니다. 그 전리품 중에 좀 볼만한 게 가족이었던 거예요. 다리우스의 가족이 다리우스의 막사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부대에도 여자들 꽤 많았다고 그러고요. 다리우스도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왔던 겁니다. 다리우스의 가족은 다리우스의 아내와 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 가족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다리우스가 다스렸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지난번 했었죠. 키루스 2세가 세웠던 그 나라죠. 키루스가 세웠던 나라가 다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한테 정권이 넘어가죠. 그 다리우스 1세가 이 나라를 안정시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고 그 뒤이어서 크세르크세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뭐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를 맞이했던 다리우스는 다리우스 3세입니다. 자, 3세가 알렉산드로스와 전투를
치르게 된 거죠. 또 특징적인 것은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 중에서 이 동부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람어 권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은 여기 다마스커스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가가지고 여기서 상업 활동을 많이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의 말이 페르시아 전체에 퍼지게 되고 국제어로서 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여기 살던 유대인들이 물론 바빌론 유수가 없어져 가지고 돌아온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로 유대인들이 많이 퍼지게 된 것도 이 페르시아 덕분, 뭐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스 전투가 여기 있었죠. 오늘날의 안티오크에서 가까운 그곳에서 이수스 전투가 있었는데, 자,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리우스는 여기서 패배한 다음에 동쪽, 자기 근거지가 동쪽이잖아요. 페르시아 수도는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갔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전쟁에 승리했으면 페르시아 수도를 향해서 쫓아갔을 것 같은데 알렉산드로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쪽을 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알렉산드로스가 뛰어난 점이 아닐까 싶어요. 자, 왜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이 곡창지대를 확보하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곧바로 수사를 공격에 들어갔다면 배후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후를 안정시킨 다음에 수사를 공격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났던 도시가 티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두로가 나중에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로 그 두로입니다. 이 티레라는 도시는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육지에 도시가 있으면 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섬에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난공불락의 섬이었던 거죠. 여기 가서 항복해라 했더니 항복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항복을 안 했죠. 그래서 여기를 알렉산드로스는 6개월 동안이나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해상으로 공격하다가 잘 안 됐죠. 알렉산드로스가 해군이 없었기 때문에 해상으로 공격할 수 없고 그 육상으로 여기다가 아예 제방을 놓습니다. 여기 바다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제방을 놔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보병대가 여기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공략을 한 다음에 이 티레를 함락을 시키죠. 자,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1934년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바닷가에 있는 작은 도시죠. 그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오늘날에는 여기까지 완전히 다 연결이 돼 가지고 다 도시화가 되어 있어요. 티레를 공략했을 때 다리우스 왕한테 이런 제안이 옵니다. 당신이 지금 소아시아와 시리아 지역을 먹었으니 자,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다 떼어주겠다. 그리고 큰 딸은 당신과 혼인을 시켜주겠노라 라고 합니다. 이미 공주를 포로로 잡았잖아요. 그 포로된 공주와 정식으로 혼인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을 혼인해서 주겠다는 건 딸을 제공한 입장이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승리를 인정하겠노라 라고 제안한 겁니다. 꽤 나쁘지 않은 제안이죠. 유프라테스강 서쪽을 지금 다 확보했으니 당신 걸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결혼동맹을 맺자 했으니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그랬더니 부하이자 동료였던 파르메니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렉산드로스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제안이 상당히 좋으니까요. 그 누구도 이렇게 넓은 땅을 확보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파르메니온이라면 나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내가 파르메니온이라면 이 제안이 좋으니까 받아들이겠지만 나는 알렉산드로스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그 얘기죠. 이 제안을 거절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부가 넘치는 이곳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에 쳐들어가서 큰 싸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페르시아의 속국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가 들어오니까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암몬 제우스 신탁소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제우스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신전의 사제한테 이런 신탁을 받습니다. 오, 내 아들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신이 전하는 신탁을 받아라. 물론 사제가 이렇게 말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하 병사들이나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들이여, 바로 제우스 신의 아들이여라는 걸 천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여, 먼 훗날 사람들은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 전체를 내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본인이 제우스 또는 이집트의 신인 암몬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천명을 하고 사제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집트의 백성들한테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죠. 실제로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에서 파라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 건설을 시작한 거죠. 알렉산드리아 건설을 시작합니다. 여기 삼각주 맨 끝에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죠. 그래서 오늘날의 알렉산드리아가 이어지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에 만난 세 번째 전투는 가우가멜라 전투입니다. 여기서도 앞에 두 번의 전투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집니다.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다리우스의 보병대를 맞고요. 또 알렉산드로스의 기병대가 똑같은 방식으로 기병대를 이기는 그 방법을 합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기병대가 망치와 모루 전략을 써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드디어 페르시아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고 바빌론을 거쳐서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로 가게 되고요. 또 페르시아가 역점을 둬서 건설했던 도시가 있어요.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정치 도시기도 하고 종교 도시도 했던 여기를 가가지고 당연히 약탈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를 불태우게 됩니다. 지금 페르세폴리스에 유적지가 있는데요. 알렉산드로스한테 불태워지고 약탈된 이후에 모래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유적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페르세폴리스에서 다리우스를 쫓아가지고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다리우스는 가우가멜라에서 도망쳐가지고 쫓겨다니고 있었죠. 액타바라는 곳에서 다리우스는 부하한테 살해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동쪽으로 할 이유가 없어졌죠.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영토였던 동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여기 테헤란 옆에 카스피 관문이라는 곳을 거쳐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헤라트 그리고 칸다하르를 거쳐서 카불까지 가고요. 카불에서 박트리아까지 가고요. 인도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전히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만든 영토 내를 이동한 거예요. 초반전에는 이수스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 같은 이 페르시아의 본진과 싸우는 그런 전투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수도를 접근한 다음엔 이 페르시아가 이미 패권을 다 확립된 영토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비교적 수월하게 동쪽을 정벌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러면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동쪽까지 갔을까요? 페르세폴리스까지만 가도 충분히 이 전쟁의 목적 달성은 다 했을 텐데요. 재물 확보도 다 됐고 병사들한테도 충분히 보상을 해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적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동쪽으로 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알렉산드로스가 동쪽까지 계속 간 이유는 아마도 키루스 대제가 확보했던 그 영역까지도 다 자기 걸로 만들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죠. 오늘날엔 파키스탄쯤이지만 당시에는 여전히 인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거기서 코끼리 부대와 만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영토 내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었지만 인도라는 전혀 다른 곳에서는 기후도 다르고 뭐 무기도 다르고 또 상당히 사납고 그런 부대를 만나서는 여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곳에서 알렉산드로스가 창으로 찔려가지고 폐에 구멍이 뚫리는 이런 부상도 있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더 이상 진군은 무의미하다. 특히 이 부하들이 더 이상 진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생각했던 그 아케메네스 제국 영역은 이미 다 차지했고 일부 인도까지도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계절이 다른 기후와 풍토가 완전히 다른 인도를 공략하기는 여러 가지 어렵다는 생각에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되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이게 수시아를 거쳐서 헤라트를 거쳐서 여기 박트리아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카불에서 인도 서북쪽을 돌고 그리고 인더스강을 거쳐서 이렇게 남하를 하게 되고요. 여기 신드라는 것까지 와가지고는 여기서부터는 육상과 해상으로 나누어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상으로 가는 게 편하잖아요. 배 타고 가는 게. 아마도 배는 뭐 부상병이라든지 여인들이라든지 포로들 배에 태워 보내고 부대 본지는 육로로 걸어서 이렇게 복귀를 한 것 같습니다. 다 배를 타고 갈 수 없는 환경이었겠죠. 배가 그리 많지 않았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발루치스탄이라고 하는 사막지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지역이 발루치스탄 사막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을 겪습니다. 발루치스탄 사막에서 알렉산드로스군은 모래사막을 지나고 있었는데 물은 한참 멀리 있었다. 왕을 비롯한 모두가 갈증에 시달리며 끝없이 걷고 있었는데
물을 구하러 갔던 병사들이 아주 작은 양의 물을 구해왔다. 병사들은 어렵게 구한 귀한 물을 투구에 담아 왕에게 바쳤다. 감사를 표하며 투구를 받은 알렉산드로스는 모든 병사가 보는 앞에서 물을 쏟아버렸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구에 있는 물을 모래에다가 쏟아버렸습니다. 혼자 마시느니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기록자는 아리아노로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로 원정기를 기록한 사람인데요. 자, 이거 보면 알렉산드로스가 왜 부하 병사들한테 존경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늘 전쟁을 하면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막사에 자고 고생을 함께 하면서 이 길고 긴 원정을 치렀다는 거죠. 병사들이 기꺼이 인도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만큼 알렉산드로스는 부하들한테 신망을 받는 그런 지휘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와 페르세폴리스는 불태워 없애버렸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도시는 보존을 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머물다가 열병에 걸려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혹자는 독사를 당했다 이런 썰이 있지만 알렉산드로스가 바로 죽었다면 독사를 수도 있겠지만 며칠을 앓다가 죽은 걸로 봐서는 아마도 당시에 말라리아 같은 거를 걸리지 않았겠느냐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